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80년대에 등단한 우리 시대의 작가 중에 이연철 작가님의 단편 별 뜨는 자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1955년 충북 충주에서 출생하였고 1979년 경희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1984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그리운 꿈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작품으로는 투모로우, 늑대들의 집, 엘리사의 질투 등이 있으며 소외된 삶을 바라보고 감싸는 인간주의적 작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희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별 뜨는 자리. 방 안은 어두웠다. 황로이는 언제나와 똑같이 홈스펀으로 된 웃옷을 걸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온통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책갈피에 넣어두었던 담배 파이프를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것은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놔두는 게 황로인의 버릇이었다. 방 안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하나도 없었지만 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몇나트의 빛으로 하여 황로인이 불편한 몸을 놀려 옷을 걸치는 모습이 희미한 윤곽으로 어둠 속에 인화되었다. 서너 달 전부터 까닭 없이 왼팔이 가끔 저리더니 요즘에는 어깨 높이 이상 치켜들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황로인의 옷 입는 시간은 보통 사람보다 배나 길었다. 황로인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오른 손바닥으로 파이프를 감아쥐었다. 담뱃잎을 재어넣는 앞대가리 부분은 황로인의 손길로 윤이 날 정도로 반질반질했다. 그 감촉이 언제나 좋은 황로인이었다. 다시 한번 가볍게 한숨을 내쉰 다음 옷깃을 세울까 말까 잠시 궁리하다가는 그냥 두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워졌을 테지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문을 열고 응접실로 나섰다. 역시 빛 한 점 없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현관문을 밀치고 나올 수 있었다. 찰칵 현관문을 막 닫고 돌아섰을 때 댕댕 하고 괴종시계가 황로인의 뒷덜미를 향해 울어대기 시작했다. 자정이다. 바깥은 생각보다 싸늘했다. 다시 깃을 세울까 하다가 그냥 두기로 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땅바닥을 확인하듯 찬찬히 걸었다. 집을 나설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이 오늘도 예외 없이 뒷덜미로 느껴졌다. 그 시선의 주인공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어 황로인은 불어 한 걸음마다 힘주어 내디뎠다. 언젠가 한 번은 현관을 나서자마자 낮아빠진 적이 있었다. 어둠 속이라 미처 돌덩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에 걸려 넘어진 것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려는 아이쿠 소리를 입술 깨물어 삼키고는 벌떡 일어났다. 무릎이 뽀개질 듯 아팠으나 이를 사려물고 참았다. 평소보다 더 찬찬하고 확실한 걸음으로 뒷덜미로 느껴지는 시선에서 벗어나 골목 모퉁이까지 걸은 다음 그제서야 담벼락에 기대어 아픔을 진정시켰었다. 황로인은 며느리에게 아직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며느리의 시선을 벗어날 때까지 황로인이 뒤를 돌아보는 일이라곤 한 번도 없었다. 어둠에 쌓여 검은 괴물 같은 내 집 단위의 연립주택도 보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며느리 시선과 맞부닥친다면 황노인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바람까지 있어 공기가 무척 찼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서야 목을 움츠리고 옷깃을 세웠다. 별반 나아진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냉기가 조금 가신 것 같았다. 아무리 공해에 찌든 도시라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면 별이 맑게 보였다. 바람이라도 부는 날은 더욱 그랬다. 황노인이 느끼기에는 겨울로 접어드는 지금쯤에서 별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았다. 외등이 골목길을 환히 밝히고 있었다. 대부분의 집들은 전등이 다 꺼졌고 몇몇 방들은 붉은 색등이 켜져 있었다. 갓난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뒤이어 아기를 달래는 안악의 잠에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노인은 이런 소리가 좋았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더 듣다가는 걸음을 계속했다. 시멘트로 포장된 길은 경사가 심해서 빨리 걸을 수가 없었고 황노인 또한 그럴 필요가 없었다. 바람이 한 차례 불자 황노인이 막 지나던 담벼락에 붙어있던 마른 담쟁이 잎사귀가 사르릉 몸비트는 소리를 냈다.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는 찬찬한 걸음으로 비탈길을 내려갔다. 오른손바닥에 쥐어져 있는 파이프 몸통의 보드라움이 더욱 정겨운 밤이었다. 오늘은 술손님이 하나도 없나 보았다. 황노인이 멈춰선 문 안쪽은 희미한 백열등으로 밝혀져 있을 뿐 너무나 조용해 모두들 잠에 들었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 듯했다. 흰색 칠한 유리로 아래쪽 반, 검게 찌들은 한지로 위쪽 반이 채워진 문은 몹시 위태로워서 열려고 잡아당기면 그 위의 함석 지붕까지 뿌지직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버릇인 듯 싶은 한숨을 또 내쉬고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희미한 불빛이긴 했어도 바깥보다는 밝은 빛이었으므로 잠시 눈앞이 침침해졌다. 술청에는 아무도 없었다. 빈 드럼통을 두드려 만든 둥그런 탁자만 2개 덜렁 놓여 있었다. 그 중의 탁자 하나에 올려놓은 냄비에서 뜨거운 김이 폭폭 솟아올라서인지 그닥 쓸쓸하거나 횡댕그레한 느낌을 주지는 않았다. 황노인은 그리로 가앉아 그때까지 주머니 속에 찌르고 있던 손을 빼서는 연탄의 온기를 쬐었다. 따뜻함보다는 가스 냄새가 더 먼저 황노인에게 달겨들었으나 개의치 않았다. 구석에 있던 방문이 열리고 하품을 길게 깨물며 주모가 나타났다. 쉰이 넘었을까? 예수는 안 된 것 같고 머리칼이 반 넘어 희끗희끗했다. 앞에 찬 행주치마가 너저분했으나 오히려 그게 어울렸다. 주모는 아무 소리 않고 흔히 맥주를 따라 마시는 길쭉한 유리컵에 소주를 채워서는 황노인 앞에 놓고 다른 쪽 드럼통 탁자 위에 상반신을 엎드렸다가 이내 하품을 하고는 상반신을 일으켜 한 손으로 턱을 괴고 황노인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황노인 역시 아무 소리 없이 앞에 놓인 술잔을 들어 입술을 적실 정도로만 조금 술을 마셨다. 둘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벌써 이태가 넘게 매일 밤마다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안주 없이 술을 마시는 것 또한 황노인의 버릇이었다. 술은 조금씩 아끼듯이 마셨다. 한 번 마시고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했다. 자정이 넘어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 나타나 아무 소리 않고 술을 마시는 황노인의 행동이 괴이쩍어 주모가 얘기를 걸어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황노인에게서 사연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주모도 열적어
자꾸 물어볼 수도 없었지만 언젠가 한 번은 마음먹고 집요하게 물어쌌었다. 황노인은 가벼운 한숨만 내쉴 뿐 한마디 대꾸도 없었다. 그 뒤로 주모는 황노인에게 뭐라 얘기를 거는 일이 없었다. 어떤 때는 자기를 무시해서 그러나 하고 황노인이 밉살스러워져서 문을 일찍 닫은 적도 있었지만 닫고 보니 깊은 밤에 왔다가 그냥 돌아갈 그의 쓸쓸한 모습이 뇌리에 그려져 다시 문을 열기도 여러 번 했다. 괴이적은 술손님이기는 했지만 왠지 따뜻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솟구쳐 아파 누워도 문을 열어둔 채 술을 따라 놓은 다음 자리에 누웠다. 혼자 사는 처지라 장사야 크게 잘 되길 바랄 것도 없고 하루 종일 꾸물럭거리며 일하고 심심찮게 손님이나 받아서 입에 불칠하면 그만인 주모였다. 이렇게 늦게까지 장사할 필요가 없었지만 술집 옆으로 뚫린 긴 골목을 올라가 연립주택 서너 채가 있는 곳을 지나치면 막리라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흔히 늦은 시각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한 잔 술로 그들 육신의 저른 피로를 사귀길 좋아했다. 이 근처에는 술집이 이곳뿐이고 마침 골목 초입에 있어서 누구나 술 생각이 나면 이곳을 찾게 되어 있었다. 밤늦게까지 술 파는 게 번잡스러워 문을 닫고 있을 양이면 문짝이 부서져라 두들겨 대는 통에 결국 다시 문을 열어야 했다. 닫았다가 다시 여느니 그냥 놔두자고 하여 자연 이 집은 늦게까지도 술 파는 집으로 소문이 났지만 소문만큼 손님이 많지도 또 마셔봐야 매상이 실하지도 않았다. 이곳으로 이사 온 뒤로 늘 그랬으므로 주모는 주모대로 늦게까지 문 열어놓는 게 버릇처럼 되어버렸다. 주모가 여전히 하품을 하고 황노인이 잔을 3분의 2쯤 비웠을 때 문이 열렸다. 한 차례 바깥바람이 불어들어와 황노인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했다. 정말 내일부터는 하나 더 걸쳐 입어야겠구먼 생각하며 고개를 문 쪽으로 돌렸다. 언제나처럼 꾀죄죄한 소녀가 거기 서 있었다. 황노인은 지금까지 굳어있던 얼굴을 펴고 소녀에게 싱긋 웃어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술잔을 들어 입술을 적시듯이 하며 한 모금 삼켰다. 두 손으로 껌통을 모아쥐고 소녀는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늙은 아비 홀로 두고 황노인의 눈가 주름살마다에 웃음이 고였다. 얘야, 내게는 노래 부를 필요가 없다고 그랬지 않니? 자, 이리와 손이나 녹여라. 밖이 춥지? 소녀는 거침없이 다가와 여지까지 폭폭 김을 뿜는 냄비 뚜껑 위로 손바닥을 폈다. 때 묻어 포장이 얼룩진 껌통은 술잔 옆에 두고 주모는 하품을 끄며 노인과 소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소녀가 나타난 게 한 달쯤 됐나? 주모는 언제부터 소녀가 나타나 껌을 팔기 시작했는지 도무지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노인이 오면서부터인 것 같기도 하고 한 달 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노인이 오기 전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처음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 언제부터인지는 잘 몰라도 소녀가 나타나는 시간만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때까지 어디서 껌을 팔다가 왔는지는 몰라도 자정이 30분쯤 지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노래를 불렀다. 때로는 그 노래가 듣기에 좋았지만 아무래도 이 깊은 밤에 부르는 노래로는 청승맞아 보여 부르지 말라고 해도 소녀는 꼭 부르려고 했다. 조금이라도 부르지 않으면 술 손님이 껌을 사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황노인도 주모와 같은 생각인 모양이었다. 황노인도 매번 말리는데도 소녀는 인사처럼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것도 똑같은 노래만을
겉보기와는 달리 소녀는 예뻤다. 깜찍하달까. 황노인은 그때까지 오른손바닥으로 감싸주고 있던 파이프를 왼손으로 옮기고 자유스러워진 오른손으로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녀는 가만히 서 있었다. 소녀의 머리에선 늘 찝찌름한 소금 냄새가 났으나 황노인은 개의치 않았다. 며느리에게서도 이런 냄새가 나지. 황노인은 잠시 눈을 지그시 감고 손바닥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녀의 머리칼 감촉을 즐겼다. 며느리 머리카락을 만져도 똑같이 보드라운 감촉을 느낄까? 황노인은 도리지를 쳐 생각을 물리치고는 자기 눈을 들여다보고 있는 소녀에게 눈웃음을 던진 후 주머니를 뒤져 언제나와 똑같이 100원짜리 동전 3개를 꺼내 소녀가 놔둔 껌통 위에 살짝 올려놓았다. 소녀는 돈과 껌통을 한꺼번에 쥐고서는 팽 뒤돌아서서 팔짱 문 밖으로 사라졌다. 요즘 아이들 영악하기 그지없다니까요. 지금까지 황노인과 소녀의 수작을 지켜보고 있던 주모가 몰려오는 잠이라도 쫓을 양으로 한마디 했다. 갑자기 실내가 수선스러워진 느낌이었다. 매일 300원씩 줘도 고맙단 인사 한마디 없어요. 껌이라도 한 통 놓고 가지. 왜 그냥 다 가져가? 아유, 저런 애들이 커서 뭐가 될지. 주모가 떠들거나 말거나 황노인은 며느리 머리칼 감촉이 어떨까 생각했다. 칼락이 굵으니까 다소 거친 느낌일 거야. 아니, 매일 감다시피 하니까 부드러울 거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괜히 자신이 열적어서 도리질을 하곤 파이프만 만지작거리며 잔에 조금 남아있는 투명한 액체를 가만 들여다보았다. 아들은 파이프를 무척 좋아했다. 황노인 앞에서 버릇없이 파이프를 문 적은 없지만 그의 몸에선 늘 파이프 담배 특유의 톡 쏘는 듯한 냄새가 났다. 황노인 앞에서도 파이프를 만지작거리길 좋아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와서 며느리와 함께 병원 영안실로 달려갔을 때 경찰이 아드님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건 수첩과 이것뿐입니다. 하며 내민 것도 파이프였다. 황노인은 아들의 파이프를 만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눈물을 떨구었다. 황노인은 며느리에게 수첩만 건네주고 파이프는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파이프에 대해서라면 또 하나 기억되는 일이 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임에 틀림없었다. 아들이 곱슬거리는 머리칼 끄트머리 마디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으니까 빗속을 그냥 걸어 다녔는지 옷도 젖어 있었다. 소매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뒤따라 들어온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아들은 현관에 서서 도리질을 해 머리칼에 묻은 빗방울을 털어냈다. 그러는 그의 모습이 황노인에게는 갓 서른의 나이답지 않게 어리고 순진해 보였다. 아들은 씩 웃으며 뒤에 서 있던 여자를 자기 앞으로 내세우더니 오늘부터 같이 살 겁니다. 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한 손을 여자의 젖은 어깨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는데 어쩐지 그런 몸짓이 자신의 말을 결코 수정하지 않겠다는 고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만 같았고 황노인도 왠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노인은 잠시 말없이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좀 전보다 더 순진해 보인다고 느낀 순간 말없이 몸을 비켜섰다. 아들은 여자의 등을 밀어 제 방으로 들어갔다. 아들이 지나칠 때 보니까 한 손으로는 파이프를 꼭 쥐고 있었다. 황노인은 막연히 아들이 파이프를 아끼는 만큼 여자를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부터 여자는 아들과 같은 방에서 잤다. 아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아버지의 며느리가요 하며 여자의 위치를 강조했다. 황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날 현관에서 자기가 비켜선 것으로 며느리임을 인정한 것이지만
같이 살면서 며느리와 얘기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다. 꼭 할 말이 있으면 아들이 화실에서 일하고 돌아온 뒤 그를 통해서 전했고 며느리 역시 그랬다. 아들은 조그마한 아틀리에를 내고 그곳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며느리는 황노인보다 더 슬피 울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황노인 측에서는 올 사람이 없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황노인은 아들 친구의 연락처마저 알지 못했다. 황노인은 아내만 데리고 월남했다. 남쪽에는 친척이고 친구고 간에 아무도 없었다. 아내 쪽도 마찬가지였다. 다행이라면 말단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이랄까. 박봉이지만 공복으로서 충실히 일하다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빨리 정년 퇴직을 했다. 전쟁통에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나이를 훨씬 올려놓은 탓이었다. 그동안 황노인이 한 일은 부인을 일찍 여의고 대신 아들 하나를 얻은 것이었다. 편부스라지만 아들은 별탈 없이 잘 컸다. 말이 없고 무엇이든지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황노인을 빼어 닮았다. 부자 사이에도 거의 대화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서로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온 게 신기할 정도였다. 그래도 황노인은 자기 자신만큼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늘 생각했다.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들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는 고아였다. 언젠가는 불쌍해서 데려와 같이 살지 뭐 하고 말한 적이 있었다. 주모가 벽시계를 자꾸 들여다보았다. 오늘은 정말 피곤한가 보았다. 0시 50분. 아직 10분이 더 있어야 황노인이 일어선다. 늘 그랬으니까 그것은 틀림없다. 주모는 하품을 입안에서 삭히면서 저렇게 참하게 늙는 남자와 같이 살았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건 황노인을 처음 볼 때부터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오밤중까지 문을 열어놓는 게 아닌지. 황노인은 다시 술잔을 기울여 빈 잔으로 만들었다. 왠지 오늘은 술이 더 마시고 싶어졌다. 힐끗 시계를 봤다. 이제 일어날 시간이지만 일어서기 싫었다. 그때 여자가 현관을 들어서면서 자기에게 웃음을 보여주었던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러고 보니 지금껏 며느리가 웃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고 울상도 아니었다. 컵 속에 담긴 물처럼 늘 조용조용했다. 때가 되면 식탁에 식사를 차려놓고 3일마다 속옷을 방에 들여놓았다. 황노인이 키우는 난을 어쩌다 황노인이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으면 대신 적당한 양을 주었다. 그러고 나서는 늘 자기 방에 들어앉아 있었다. 아들을 화장시키고 났을 때 황노인은 며느리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사고를 낸 자동차 소속 회사로부터 상당액의 보상금을 받았을 때도 그랬다. 황노인은 하룻밤을 꼬박 새운 다음 날 아침 주방에서 마주친 며느리에게 보상금이 든 통장을 내밀었다. 며느리는 한참이나 황노인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받았다. 황노인은 며느리가 그 돈을 가지고 나가도 집이 있고 또 다만 얼마씩이나마 연금이 매달 나오니까 혼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계산했다. 그러나 며느리는 나가지 않았다. 그달치 연금을 탔을 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것도 며느리에게 주었다. 며느리가 그중 얼마를 쪼개 방에다가 놓아두었다. 용돈이었다. 생각 같아서 말이에요. 손님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쫓고 싶단 말이에요. 무슨 까닭에 그리 매일 한밤중에 집을 나오느냐 말이에요.
아, 뭐라고 좀 대답해 보세요. 황노인은 말없이 일어섰다. 돈을 꺼내 탁자 위에 놓은 다음 찬찬한 걸음으로 밖으로 나왔다. 조심하세요. 뒤에서 주모가 외쳤다. 문을 걸어 잠그며 보내기 싫어 하고 중얼거렸다. 아까보다 한기가 훨씬 더 심해 황노인은 한 차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술을 더 마셔서 몸을 데필걸. 황노인은 왠지 오늘 밤은 취하고 싶었다. 취한 기분이 되고 싶었다. 며느리가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 순간 황노인은 혹시 했다. 황노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며느리를 자세히 살폈다. 임신한 징후를 찾기 위해서였다. 아들과 3개월을 같이 잤으니까 그럴 가망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한 달을 두고 관찰했지만 외관상 임신한 징후는 찾아볼 수 없었다. 황노인의 실망은 무척 컸다. 임신 같은 것을 생각지 않았을 땐 그렇지 않았는데 막상 임신 가능성을 생각해내고부터는 임신하지 않은 게 그렇게 섭섭할 수 없었다. 황노인은 여지까지 꿋꿋하게 혼자서 잘 버티며 살아왔지만 점점 자신이 없어졌다. 아들이 죽고부터 더했다. 무언가 자꾸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아들의 파이프를 자꾸 만지작거리고 싶어지는 것도 그런 징후의 하나가 아닌지 몰랐다. 이 막막한 세상에 이제 와서 한 점 혈육을 갖고 싶은 게 어느면 엉뚱하기는 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간절해졌다. 황노인은 집요하게 며느리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며느리도 그걸 알았는지 될 수 있는 한 황노인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둘은 숨바꼭질을 시작했다. 외모로 알 수가 없자 황노인은 때때로 며느리의 옷을 벗기고 싶은 충동마저 갖게 되었다. 자신이 이제 도저히 생식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들이 뭔가 남겼을 것이라고, 아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2달을 보냈을 때까지도 임신의 징후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둘이 정말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황노인은 알게 되었다. 며느리에게 사내가 생긴 것이었다. 그날 밤 황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이 남겼을지도 모르는 씨앗의 징후를 찾는 일을 이제는 포기해야 했다. 그게 아들을 잃은 것보다 더 슬펐다. 밤새 소리 삼켜 울어서 이튿날은 눈이 부어올라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다. 그건 정말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다. 황노인은 잠이 많은 편이었다. 저녁 먹고 2시간 책을 읽다가 자면 이튿날 아침 6시까지 깊은 잠 속에 빠졌다. 그날 자정 무렵에 눈을 뜬 것은 순전히 요의 때문이었다. 저녁을 짜게 먹어 물을 많이 마셨다. 화장실에 가자면 며느리가 자는 방 앞을 지나야 했는데 밤중에 부스럭거리며 며느리 방을 지나기 싫어 참는 데까지 참아보려고 그냥 누워 있었다. 몇 분은 버틸 수 있었지만 도저히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가만가만 문을 열고 마루로 나섰을 때 황노인은 며느리의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들었다. 순간 황노인의 머리칼이 쭈뼛 섰다. 무슨 소리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황노인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그대로 있었다. 요의 같은 것은 느껴지지도 않았다. 틀림없었다. 나직하지만 격렬한 신음이 한참 계속됐다. 황노인은 방으로 다시 들어와 땀을 뻘뻘 흘렸다. 한참 후에 마루를 지나는 발자국 소리가 났고
현관문이 여닫혔다. 사내의 내일 또 하는 굵은 목소리도 들렸다. 황노인은 분노로 사시나무 떨듯 했다. 며칠을 두고 보았다. 사내는 어김없이 0시 30분경 찾아왔다. 그리고 30분 정도 방에 있다가 사라졌다. 때로는 신음소리가 나기도 했고 때로는 나직한 목소리만 들리기도 했다. 대화건 신음이건 황노인에겐 똑같았다. 황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빛 한 점 없는 방 의자에 앉아 아들의 파이프만 만지작거렸다. 모델이었어요. 언젠가 아들이 그렇게 말했지. 며느리에게는 내색을 안 했지만 며느리는 다 알아차린 듯 했다. 그러면서도 사내 만나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 황노인은 어둠 속에서 파이프를 만지며 마치 앞에 앉아있는 아들에게 하듯 용서해야지 하고 낮게 읊조렸다. 그 이튿날부터 황노인의 야간 외출은 시작됐다. 사내가 오기 전 자정쯤에 집을 나섰다. 그리고 1시 조금 넘어서 되돌아갔다. 황노인의 외출이 시작되자 며느리는 더욱 황노인 앞에 나타나길 꺼려했다. 처음 며칠간은 이만큼 나와 골목에 숨어 어떤 사내인가 지켜보았다. 먼 빛으로 봐도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다. 어두워서 얼굴 생김새는 자세히 살필 수 없었으나 성큼성큼 걷는 품하며 마치 제 집 드나들듯 스스럼 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무척 활달한 사내인 것 같았다. 사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처음 목격했을 때는 새삼 분노가 솟고 흥분으로 가슴이 두근댔으나 오래자나 그런 기분도 사라지고 다만 사내가 제 시간에 와서 제 시간에 가는지가 궁금했다. 혹시 사내가 조금 지체해서 자신과 맞부닥치지 않을까 해서였다. 막상 서로 얼굴을 본다면 오히려 황노인 자신이 어떻게 처신할지 몰라 당황할 것 같았다. 그래서 한동안은 필요 이상으로 밖에서 오래 있다가 집에 돌아가곤 했다. 사내가 오고 가는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는 것을 알았을 때 황노인은 오히려 사내에게 고마워했다. 사내가 자신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아들이 죽은 지 1년이 되는 날도 밤에 집을 나섰다. 황노인은 비닐 우산을 받쳐들었다. 우산을 들지 않은 손으로는 언제나와 똑같이 파이프를 감싸쥐고 바람이 세차 우산 들기가 힘들었다. 황노인은 똑바른 걸음으로 걸었다. 며느리가 내다보고 있을 터였다. 오늘 아침 며느리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태도로 보아 주방에서 머뭇거리며 황노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서로 눈길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며 황노인은 식사를 들었다. 접시를 닦으며 며느리가 말했다.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오늘이 꼭 1년이 되는 날이에요. 황노인은 그냥 식사를 하며 음식물 씹는 사이에 했다. 며느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고마웠다.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자기 방에 돌아온 황노인은 파이프를 만지작거리며 무덤이라도 만들어 둘 걸 하고 생각했다. 1년 되는 날이지만 며느리가 어떻게 할 줄 몰라 한밤의 외출을 거르지는 않았다. 비가 내려 그 언젠가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오던 날이 되살아났다.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적셨다. 비 탓인지 손님은 황노인 뿐이었다. 황노인은 다른 날과 달리 한 모금의 술로도 쉽게 취했다. 아주머니, 이거 매일 늦게 미안하외다. 황노인의 말에 주모는 무슨 변괴냐는 듯 눈을 호동그랗게 떴다.
여태까지 말 한마디 제대로 한 적이 없지 않은가. 황노인은 잔에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나는 말입니다. 젊은 아내와 같이 살아요. 아내, 그렇지. 내 아내지. 그런데 나를 싫대나요? 늙었다고. 허허. 아내는 나하고 한밤도 같이 자려고 하지 않아요. 젠장. 주모는 눈만 대룩대룩 굴리다가는 이내 그러면 그렇지 하는 뜻으로 고개를 몇 번 주걱거렸다. 어느새 들어왔는지 껌 파는 소녀가 들어와 넓고 넓은 바닷가를 불렀다. 가슴에 고개를 묻고 있던 황노인이 갑자기 소녀를 와락 껴안았다. 소녀는 노래를 뚝 그치고 황노인의 품 안에서 벗어나려고 버둥댔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머리칼에서 찝찝한 냄새가 났다. 며느리가 그렇지. 황노인은 우악스럽도록 팔에 힘을 주었다. 소녀는 땀을 질질 흘리며 황노인의 가슴을 밀었으나 생각보다 황노인의 힘이 셌다. 소녀는 이내 울상이 되었다. 황노인은 팔딱이는 소녀의 숨결에서 며느리 신음을 들었다. 스스로 부끄러워 팔을 풀었다. 소녀는 손을 내밀었다. 300원을 손바닥에 올려놔주자 소녀는 퇴 침을 황노인 발 근처에 뱉었다. 냄새나는 늙은이 한마디 하고는 문 밖으로 팔짝 뛰어 사라졌다. 황노인은 천천히 파이프를 찾아 어루만지며 한 줄기 눈물을 흘렸다.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 마냥 눈만 크게 뜨고 있던 주모는 황노인이 우산을 놔두고 그냥 나가자 우산을 들고 뒤따라 나가 황노인을 불렀다. 황노인은 못 들었는지 그냥 비를 맞으며 천천히 골목을 거슬러 올라갔다. 아들이 옆에 있다면 아무리 길고 어두워도 쓸쓸하지 않을 골목길이었다. 주모는 황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우두커니 서서 비를 맞다가 노인네는 노인네끼리 살아야지 하며 그녀 역시 눈물을 떨구었다. 황노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에서 운 것이었다. 아까 내려올 때 아기가 칭얼거리던 방에서는 여전히 아기 울음소리와 안악의 애 달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차례 바람이 불자 지저분한 잎사귀들이 아래로 굴러내려갔다. 정말 내일부터는 옷을 한 겹 더 입어야 할 것 같다. 모퉁이까지 온 황노인은 걸음을 멈추었다. 집 앞에 누가 서 있었다. 며느리와 사내임에 틀림없었다. 둘은 서로 손을 모아 잡고 있었다. 황노인은 담벼락에부터 가만 지켜보았다. 둘은 긴 입맞춤을 했다. 사내가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며느리를 돌려 세우더니 등을 가볍게 밀었다. 며느리는 밀리지 않고 다시 뒤돌아 서더니 사내의 어깨에 매달렸다. 사내는 며느리의 양 어깨에 양손을 올려놓은 채 뭐라고 이야기한 후 빙글 몸을 돌리고 등을 밀었다. 황노인은 사내가 아들 같다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마지못해 들어가자 사내는 성큼성큼 걸어 황노인 쪽으로 왔다. 전에 없었던 일이었다. 보통은 윗동네로 난길로 갔었다. 황노인은 어떻게 할까 잠시 어쩔 줄 몰라 했다. 사내는 단박에 황노인 앞에까지 와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골목길 아래로 내려갔다. 황노인도 얼결에 목례를 보냈다. 고개를 돌려 어둠에 묻혀가는 사내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아들 같다고 생각했다. 사내는 사라졌다. 황노인은 집을 보았다. 어두워 윤곽이 제대로 구별되지 않지만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새삼스럽게 기뻤다.
황노인은 사내와 같이 성큼성큼 걸어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말하기로 작정했다. 당장 사내를 불러와 같이 살자고. 황노인이 자기 방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괴종시계가 댕 하고 1시임을 알려주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혼 3개월 만에 남편을 잃은 며느리와 한 집에 그대로 살고 있는 시아버지 황노인은 어느 날 밤 며느리 부정을 알게 되지만 그녀를 깊이 이해하고 며느리 다른 남자를 당당한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속 깊고도 너그러운 황노인의 그러한 태도는 인습에 매어 살고 있는 우리네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